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정치 고수를 모시고 여의도 정치판을 낱낱이 해부해보는 시간, 여의도 넘어 TV 닥간다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치 고수 맞아요? 저요? 네. 전 중수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중수. 경선에 떨어졌는데 중수야? 뭐 떨어져야 고수가 되는 거죠. 출마도 못 해본. 난 벽보 많이 붙였지. 벽보는 붙였어요? 4번이나 붙였어. 당선이 안 돼서 그렇지. 근데 장사에 근데 고수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진짜 정치 고수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여기는 출마도 안 해봤잖아. 그러니까 네, 강호의 고수는 네. 많이 떨어진 사람이 고수지 네. 비단길로 된 사람들은 하수예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수처럼 하지. 그것도 한 번밖에 안 떨어졌잖아요. 2번 떨어졌어. 두 번 떨어졌어. 한 번 컷오프. 할 건 다 했네. 그래도. 네, 3세판. 이제 28년도에 뭐 네, 딱 삼세판, 붙이면 삼세판.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정치 고수라고 할게요. 서영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영주입니다. 네, 여의도 너머의 터줏대감 김철근 전 개혁신당 사무총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감이에요, 대감. 대감 김대감. 김대감. 아 근데 주차를 이렇게 해주지 못한 대감도 있나? 경배자 씨 사랑합니다. 아유 조정식 국회의장 어제 폭탄 발언해가지고 엄마 어제 오늘 난리가 아닙니다. 총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 발언? 실언이라고 오늘 뭐 실언이에요? 해명도 하고 막 했던데. 원고 보고 얘기하던데 뭐 나는 속마음을 들킨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 더는 뭐냐면 한번 띄워본 거 아니냐. 네. 언론에. 이게 첫 번이 아니잖아요. 의장만 이런 게 아니고 그렇죠. 김한주 맞아요. 씨도 그랬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아마 어디 토론회에 가서 국민의 선택 87년도의 국민과 2025년도의 국민은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슷한 뉘앙스의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 거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속내가 네. 일단은 사법 리스크를 없애는 거고 그러려면 공소 취소도 돼야 되고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임기라도 한 번 더 해갖고 시간이라도 더 벌자. 오래 가면 대통령 잘한다 그러면 네. 다 해결될 문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네. 그 속내는 조정식 의장의 속내예요, 아니면 대통령의 속내를 조정식 전 정무특보께서 읽고 의장의 신분으로 얘기한 거죠. 대통령의 속내입니까? 전혀 아니죠.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곧바로 아닌데 그 의장실에서 조정식 의장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니까 의장실에서 네. 곧바로 이거는 연임을 얘기하는 것인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연임이 아니다. 네. 현직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다. 그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는데 말이 잘못된 것이다. 이제 실언이란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의장실에서 곧바로 실언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원고에서 읽은 게 아니라 기자가 질문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했으면 좋겠어요라고 조정식 정치인이 생각할 수는 있죠. 국회의장으로서. 하지만 국회의장으로서 헌법을 준수할 의무가 가장 큰 자리에 있는 분으로서는 좀 적절치 않은 발언이었다는 건 분명하고. 조금이요? 아니 근데 이게 실현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장동혁 대표나 그 다른 정치권에서 발끈하고 유시민 씨도 발끈하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현행 제도에서 헌법을 뜯어고치지 않고서는 연임이 불가능해요. 현직 주권자가 대통령이. 그 헌법 규정 붙이고 아니 주권자가 고칠 수는 있는데 주권자가 고치기 전에 전 과정을 생각하십시오. 200석이 있어야 개헌이 통과가 돼요. 근데 국민의힘이 100석이 넘어요. 개헌 조지선 갖고 있습니다. 개헌에 그 현직 대통령 연임을 설사 담는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그러면 한 40석 줄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걸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늘 제가 얘기했어요. 뭐 안 되는 얘기를 질문을 해? 근데 조정식 국회의장이 초선 의원도 아니고 정치를 뭐 6선이나 하고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속마음으로는 조정식 국회의장이 정치인으로서는 본인이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니까 연임했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제가 100번 추측을 하더라도 적절한 발언은 아니었다 그거죠. 그건 머릿속으로만 생각해야죠. 근데 실은 불가능한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사실 작금에 벌어지는 대통령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하려고 시도하는 거 아니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불가능하고 유시민 작가도 가끔씩 발끈할 때가 일부 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이 대통령 뭐 재판을 취소하고 연임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걸 반대하는 사람을 악마한다 이거 말이 안 된다는데 그것도 발끈할 이유도 없어요. 아니 근데 안 해요. 아니 그런데 대통령은 이런 그 논란이 생기면 나 공소 취소 반대합니다. 나 개헌 좋습니다. 그런데 나 연임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왜 본인 입으로는 그런 얘기 안 해? 그러니까 단 한 번도 그렇게 명쾌하게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욕심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이재명 대통령이 왜 그거 없겠어요. 재판 5개나 하고 있는데 대통령 임기 종에는 어찌어찌 해서 이제 중지가 됐어요. 근데 대통령 임기 끝나고 재판 받아야 되고 잘못하면 감옥 가야 되는데 그러고 싶은 사람 있겠어요? 근데 본인 입으로는 하기 못하는 거야. 근데 측근들이 그 마음을 알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지. 아, 심지어 국회 의원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소 취소 포럼도 만들고 그랬잖아. 모임도 만들고 했잖아. 공치모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 사람은 대기업에 취업하려고 모인 사람들이냐고 이렇게 하기도 하던데 그런 게 왜 나오냐 이거지 현실적으로. 과잉 충성이죠. 아, 그걸 과잉 충성이라고 얘기할 게 아니고 명쾌하게 국정 운영을 하는 최고 책임자가 나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도 없고 그다음에 연임도 하지 마라.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개헌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봐요. 개헌도 늦었어요. 실제로는 개헌은 문재인 대통령 됐어요. 했어야 돼요. 처음 국정농단으로 탄핵이 헌정사의 최초의 탄핵이 났을 때 제왕적 대통령제의 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럼 당연히 그때 여야가 합의를 하고 정치권이 개헌을 했어야죠. 근데 개헌을 못 했어요. 그리고 지금 쭉쭉쭉 밀려와서 지금 내년이면 이 헌법이 만들어진 지 40년인데 40년 동안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기본권부터 시작해서 개헌 반드시 할 일이고 그다음에 대한민국도요 이제 10대 경제 강국이라 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성공한 대통령도 좀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권한이 너무 많아서 그 권한 때문에 권한을 다 못 쓰는 사이에 친인척과 측근이 들어서 결국은 정치적 부패 사건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네, 윤석열 정부가 그랬죠. 박근혜 정부가 그랬고. 네. 그 보수 정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현재까지 제가 봐서는 정권이 보수 무너진 정부만 거 그런 거 그러니까 아니라고. 잠깐만요. 이것은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하잔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덜하고 많고의 문제, 그다음에 밝혀지고 안 밝혀지고의 문제지. 대한민국 정치 한 걸음에 나가려면 개헌을 해야 된다니까. 안 그러면 3년차 4년차는 대통령 힘이 떨어져갖고 아무것도 못해. 식물 대통령 되는데 뻔히 다 알아. 그리고 야당 때는 엄청나게 공격하고. 여당 되면 무조건 그거 막기 급급하고 왜 우리가 이런 정치를 하고 있어야 되냐고. 그런 정치를 왜 하냐면요. 이게 양당제의 폐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정치라는 건 합의로서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죠. 사실 개헌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던 건 국회의원들 탓이에요. 특히 오래 있어서 개헌이 정치개혁 빼고 나서 5.18 정신 플러스 내란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개헌의 취지를 담자고 했을 때 그때 어떻게 됐어요? 장동현 대표 도망갔어요. 국민의힘 의원들 응하지도 않았어요. 결국에는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소리쳐야 의미가 없어요. 아니, 그들이 자각이 돼야만. 그리고 정치권에서 40년이 된 87체제 이후에 이 헌법에 대한 오래 묵은 어떤 제도적 차원이 개선이 안 된다는 것들은 인식을 같이 해고 가야 되는데 정책 이득 관계고. 저는 최소한 이게 뭐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 개헌노트에 연임한다 이런 좀 그 안드로메다 같은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걸 의장이 얘기하잖아.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의장이 얘기하는 건 실언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말꼬리가 되면 이게 논쟁이 안 돼요. 아니 왜냐하면 그렇잖아도 의심하고 청와대도 오늘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니라고. 의심을 하고 야당은 개헌 논의에 어떻게든 별로 들어오고 싶지 않은 생각들이 많은데 자꾸 개헌 논의 문 앞에다가 이재명을 앞에 세워놓고 왜 자꾸 의심을 하는데 빌미를 주냐고. 난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조정식 국회의장은 사실 실언을 한 거라니까요. 대통령을 개헌 앞에 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실언도 페이퍼 보고 하나? 아니 페이퍼를 안 보고 했다니까요. 아니야 봤어. 아니 그러니까 페이퍼에 안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그거는 공보 의장실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그냥 그거는 저 제스처고요. 제가 그거는 보고 적힌 얘기냐 했더니 그 질문 자체는 원래 있었던 질문이 아니었다.
라고 얘기를 제가 믿어요? 확인했고 믿은 게 아니라 저는 뭐 그게 사실이라고 해야지 그러면 늘 의심하면 어떻게 얘기를 해요? 뭐 너 네 말 못 믿어 하면은 뭐 할 얘기가 없죠 뭐. 아니 근데 우리 정황상의 증거. 아니 근데 정황상 그런다 치고 그랬다 하면은 이제 국회의장이 잘못된 건데 중요한 거는 대통령을 이번 개헌에 넣으려고 한 시도는 없었다. 그거는 의심이에요. 상상력이고 현실적으로 되지도 않고 장관 좋아요. 대표도 그래요. 그리고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그래 왜 자꾸 대통령을 개헌에다 넣어서 너 이재명 대통령 연임하려고 그러지? 아 그 내용이 보이면 안 해주면 되지. 좋아요. 하여튼 그럼 이 논란은 여기서 우리가 평가를 하고 미칠 영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것이 민주당 전당대회에 영향을 끼칩니까? 누구에게 유리합니까? 저는 영향이 크게 있지 않을 거라고 보고 네.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입장을 냈어요. 강원식 비서실장이 대통령께서 평상시에도 이거 현직 대통령 연임 불가능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비서실장 얘기하면 이게 대통령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자꾸 이게 이 대통령이 입을 통세게 해라.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억지예요? 아니, 대통령이 당연히 최고 책임자가 국민이 궁금해하고 야당이 요구하면 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이런 얘기도 거예요. 못해? 제가 다른 얘기는 많이 잘하더만. 장소진님한테 소장님 앞으로 도둑질하지 말고요. 어디 가서 나쁜 짓 하지 말고요. 뭐뭐 하지 말고요. 빨리 하세요. 안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도둑질 안 할게요. 이게 사실 아니 현직 대통령이 연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거 안 한다고 얘기하는 것도 억지 같고 공소 취소도 제가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이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거는 조금 멈춰달라는 말을 뒤늦게서 이제 브레이크를 걸었죠. 저는 그게 사실 간접적으로 공소 취소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꼈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도 전당대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서 공소 취소 이 부분은 빼야 된다. 그래서 본인이 후보가 되면 공소 취소는 빼고 가겠다. 그러니까 국민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들은 결국에는 대통령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 공소 취소가 너무 충성 경쟁에 매달려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소 취소 없고 현직 대통령 연임 없다. 없어요? 이건 분명히 믿어도 없고요. 돼요? 저도 반대하고요. 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꺾였고 그다음에 대통령 지지율이나 뭐 민주당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원치 않은 내용을 알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안 한다 하죠. 만약에 대통령 지지율이 임기 초처럼 60% 70% 넘나드는 상황이 계속됐다라고 한다면 그때도 안 할 거냐.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예. 지금은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판단을 저렇게 하겠죠. 당연히 지금 벌써 이미 꺾여서 이게 예전 초기에 1년차 초반기처럼 65, 70이 나갈 만한 확실한 모멘텀도 별로 없고 지금 하는 게 보면 부동산 문제 있죠. 그다음에 주식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죠. 그다음에 전당대회 한다는데 뭐 그냥 자기들끼리 엄청 싸우죠. 뭐 신천지 얘기까지 나오죠. 이런 상황이니까 집권 여당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높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다가 개헌 연임, 대통령 연임 이건 완전히 그냥 폭락하는 겁니다. 그냥 지지율 5% 빠졌을 거예요. 예, 폭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당대회 때 예. 대통령의 픽인 김민석 후보에게 좀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왜 여쭤보냐면 유시민 작가가 정계 개편 얘기했잖아요. 개헌하려면 어쨌든 40석 모질라니까 정계 개편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 말이 맞잖아. 그럼 유시민 작가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통령 쓴소리해야 된다. 정청래 뽑아라. 이 스토리잖아요. 정청래에게 유리해요? 저는 더 유리할 거라고 봐요.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명픽을 했는데 명픽을 했으면 좀 조용히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김민석 후보도 본인 얘기가 하나도 없어. 네. 그냥 대통령 얘기하고 정청래만 까는 거야. 그다음에 난데없는 반명, 신천지, 분열주의자. 이거 민주당 지지자나 민주당의 당원들이 잘 모르는 단어야.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반명이야 혹시 언론에 많이 나니까 모르겠어요. 명청대전하고 이러니까. 근데 뭐 신천지나 분열주의자 이런 얘기를 민주당 당원들도 잘 모르는 얘기일걸. 근데 그걸 막 그냥 핵심 이슈로 들고 나오고. 그러니 김민석이가 되면 대통령 얘기 외에는 아무것도 본인 당에서 뭘 할 수 있는 게 자기 얘기가 없잖아 하나도. 그래서 나는 선거 전략도 엄청나게 실패했다. 초반기 전략이.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 연임 문제 얘기는 민주당의
그 이른바 정통 당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당한 지 오래된 당원들. 이 입당한 지 오래된 당원들은 유시민 얘기에 상당히 고개를 끄덕일 그러니까요. 가능성이 있어요. 고개를 끄덕일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이런 건 있을 수 있지. 그 지난번에는 뭐 정계개편 얘기하고 뭐 조국 혁신당 얘기도 했지만 정청래 대표가 되면 오히려 열린우리당식 창당을 고민할 수도 있겠지. 대통령이. 왜냐? 당을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대통령 권력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친명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150명 정도는 정리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이동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완전히 빈집 놓고 다 나오는 열린우리당식 창당을 고민 안 할 수 없겠죠. 네. 오히려 정청래 대표가 되면 유시민 작가가 얘기했던 이재명발 정계개편이 있을 수 있다. 나는 네. 그런 생각은 들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김관영 지사라든지 이분 무소속으로 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른바 중도 그러니까 중도 보수 정도의 또 나름 개혁적 보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의 분들 뭐 최근에 의원들하고 골프 치자고 한 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이런 분들도 뭐 뭔가의 생각이 그러니까 좀 중장기적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골프하고 한번 치자. 그 의원하고 개인적으로 뭐 접점이 없잖아요. 예? 네. 갑자기 신성범, 김태호 이런 의원들하고 골프를 치자는데 그 의원 지역구에 무슨 특별한 무슨 요즘 말하는 뭐 반도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럼 저는 그런 연결들까지 좀 되는 그런 지점들이 있더라 이거죠. 네. 이 부분이 전당대회는 별로 영향이 없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럼 네. 요거 여쭤볼게요. 네. 장동혁 대표는 지속적으로 강하게 이재명 대통령 당신이 이거 안 한다라고 입으로 얘기해라라고 계속 요구할 것 같아요. 네. 대통령은 안 하고 뭐 우리 정무수석이나 비서실장이 했는데 안 하고 넘어가는 게 맞아요? 아니면 대통령이 하는 게 맞아요? 뭐 대통령이 뭐 굳이 저는 이런 연임 문제에 대해서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재차 꺼내는 것 자체가 이슈를 계속 가져가기 때문에 기자들 많이 물어보지 않겠어요 지금 브라질에서? 그거는 비서실장이 얘기한 걸로 알아요. 그러겠죠 뭐. 그걸 설명을 본인 문제인데 그렇게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프레임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안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공소 취소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짚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현직 대통령 연임 문제는 이미 헌법상에 명문화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장동혁 대표는 첫 번째는 메신저가 오염이 돼서 그의 말에 힘이 없어요. 네. 그다음에 그래도 길을 살려줬잖아요. 아니, 기 살린 게 야, 내가 아니라 맞잖아 막 이렇게. 그냥 조금 우스꽝스러운 거죠. 그러면은 100 몇 석이에요? 국민의힘 106석인가? 105석인가? 109석. 아 109석 됐구나. 110석 아니야? 110석에서 최근에 누구 뭐 나간 하여튼 거야? 하여튼 109석에서 10석이면 권성동 의원. 본인들이 개헌 조지선을 가지고 있는데 내줄 거냐고요. 네.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깃장 놓는 거라서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고 저는 선거의 의미에 있어서만 저는 좀 김철근 우리 총장께서 말한 거에 동의하는 부분들은 이번 선거가 이재명 정부가 정청래 대표와의 함수관계에서 그 정청래 지도부가 다시 들어온다면 열린우리당까지 창당하는 그런 구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은 일견 동의하는 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정청래 지도부가 다시 들어서면 사실 이재명 정부는 식물 정부가 되는 그렇게 거예요. 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뒷받침 잘한다고 오늘도 막 왜 그러냐면 얘기하는데. 왜 정청래 지도부가 들어보면 식물 정부가 되냐면 정부의 가장 큰 결정권은 정책도 있지만 인사예요. 인사를 개입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읽혀요. 유시민 씨의 얘기를 보면 인사에 대한 불만이 꽤 커요. 네. 그 인사에 대한 불만이 크다는 건 본인의 허락을 아니면 본인의 조언을 안 듣고 왜 자꾸 남의 집 사람들 데려다가고 우리 사람 안 챙기냐 이 얘기를 여러 번 해요. 문재인 정부 때는 내가 조국 장관도 말이야 전화해서 하고 그러니까 인사에 대한 뭔가의 서운함과 인사에 대한 문제점 이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고 필연적으로 패망한다는 게 그 근간 인사라서 정청래 지도부가 다시 들어선다면 이재명 정부는 사실상 인사 문제는 거의 윤허를 받아야 될 거예요. 사사건건 정청래 지도부가 보이콧해 버리면 정부를 운영할 수가 없어요. 정책이나 입법 분야야 뭐 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하면 되는 부분이겠으나 그래서 저는 이게 이 전당대회가 뭐 연임론이 크게 들어가서 판을 흔들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이 구도 자체를 당원들이 깨닫기 시작해야 되는데 네.
지금 그냥 정청래 대표는 사주를 마음대로 하려고 노조 투쟁을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경선이 시작됐잖아요. 네. 이번 1일날 2일날 충청권하고 경남 발표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디가 유리해 봅니까? 지금 이제 전망해 주세요. 이런 추이를 보면은 충청은 정청래 후보가 아무래도 고향이서 이겨요? 유리하다고 좀 흐름이 나와요. 오. 오늘 보니까 좋은 CNI 쪽의 여론조사의 흐름은 뭐 크게 앞서는 건 아니나 다소 정청래 후보가 충청은 좀 앞서는 흐름을 보이고 호남 지역은 김민석 후보가 앞서는 그런. 근데 만약에 네. 이번에 충청권에서 정청래 후보가 1등 나왔다. 그것도 한 50% 가까이 나왔다. 넘었다. 그러면 초반 기세에 쫙 몰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장익기에 넘어갔다고 저는 보는 게 네. 충청권이 다 합쳐야 전체 권리당원의 한 11% 정도 돼요. 전체 근데 다.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어. 흐름이란 게 있어. 아니 근데 흐름인데 잘 보세요. 기세. 기세를 충청에서 몰고 나가면 호남에 제가 김민석 후보가 여론 추이가 계속 압도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호남의 결집 효과가 좋아요. 호남에 지켜야겠다. 이거 큰일 났네.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김민석 대세론, 그다음에 송영길 후보와 이렇게 힘을 합쳐서 정청래를 못 무찌르는 거 아니야? 이런 호남의 이런 대통령을 지켜야겠다는 당원들이 긴장감을 가져가죠. 그건 모르시구나. 어떠세요? 내가 호남 사람이거든. 저는 더 호남 사람이죠. 더 호남 사람이 어디 있어? 저 내가 아래 더 아랫역이니까. 내가 고흥이잖아. 자 내가 완도예요. 옆 동네네, 옆 동네. 완도가 더 밑에지. 옆 동네인데 호남 민심 믿지 마세요. 호남 당심도 믿지 마시고 호남이 일순간에 확 바뀔 수도 있고 오히려 호남 민심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만든 이재명 대통령인데 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민주당 편 맞아? 정통 당원들 의사 들어줘? 왜 정통 당원들이 원하는 거 안 하고 자꾸 중도와 보수까지 외연확장 해갖고 무슨 이해운이니 무슨 이러이러한 사람들 보수 인사들 갖다 넣어줘? 이 말이 돼? 이렇게 얘기하는 유시민 작가가 얘기하는 그 정통 그 당원들의 생각이 굉장히 깊게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호남은 뭐 아직 뭐 투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충청권 판세를 좀 예측을 하신다면 네.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정청래 1등 날 거예요. 야, 그러네. 다 정청래 대표가 1등 나올 것 같다고. 1등 나요. 충청도가 고향이잖아요. 고향에서 뭐 무조건 다 밀어주는 고향이 거예요? 먹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요? 그럼요. 50점 먹고 고향에는 들어가니까. 대통령 성공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없어요? 민주당 근데 고향원들이? 이제 저도 이제 충청도에서 현장에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계속 통화를 해보면 뭐래요? 현장 정청래 후보의 기세가 아무래도 고향이기 때문에 열기가 뜨겁다. 만만치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도의 정치적 성향은 그러니까 대통령 그러니까 현재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쪽에 손을 들어주는 성향이 충청 민심이다. 그랬을 때는 대통령이 픽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 것이다라고 하지만 3명 중에 1명만 발표하잖아요. 3명 중에 1명만. 1위만 발표해요. 다 발표한다는데? 다예요? 네, 한 명만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아니 왜냐면 1, 2, 3을 한다고요? 1, 2, 3 다 발표하고 득표수까지 다 득표수까지 다 발표하죠. 아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아니. 아까 다시 확인했어요. 다시 했는데 다 한다고요. 그러면은 재밌는 거는 1등이 정청래여도 합산이 나오면 김민석, 송영길 표는요 한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는 표가 정청래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이겼다고 할 수 없어서 저는 사실상 정청래 후보가 1위를 하더라도 송영길, 김민석의 합산은 이길 수 없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서영주 소장이 상당히 희망 섞인 얘기를 하고 아니 현장에 통화해 보면 결과죠. 이게 뭐냐면 이게 전당대회 룰 세팅에 내가 봤을 땐 정청래가 훨씬 유리한 룰 세팅을 했다고 하는 게 이 순회 경선 일정이에요. 그래요. 예? 본인이 가장 유리한 1등이 확실한 지역을 1번으로 한 거예요. 그다음에 2번 이튿날 하는 게 부울경이잖아요. 네. 부울경도 정청래 후보가 더 유리할 거예요. 예? 그럼 첫 주말을 정청래 후보가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표차는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5대 3.5 대 1.5 정도 될 걸로 대충 생각이 되는데 이게 1주, 2주 정도 가면 대세론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호남 얘기를 했냐면 정통 당원도 있고 호남이요. 돌아서면 확 돌아섭니다. 저 안철수한테 돌아선 거 못 봤어요? 예? 이게 정청래 후보 쪽은 개인적인 거. 개인적인 게 아니고 안철수 국민의당에
들어왔을 때 그때 호남을 석권했어요 거의. 그러니까 그만큼 호남은 갈구하는 게 있어요. 이게 민주당 정권이고 자 우리가 어렵게 만든 이재명 정권인데 왜 중도 외연 왜 그래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청래 후보 측은 충청권에서 53% 정도로 이기고 처음에 판세가 우리에게 좀 유리하다. 충청권에서 이기는 기세를 타고 나중엔 대세로 밀어붙이겠다. 뭐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희망사항일 것 같고 희망사항. 한번 이제 결과를 봐야 지켜보시면 되겠으나 제가 현장 분위기와 이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정보들을 계속 그 수시로 듣고 있는데 네. 아마 1등이 되더라도 한 4-3-2 정도 추이로 가서 송영길, 김민석은 합산이 50을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부울경도 지금 뭐 정청래 후보가 좋은 이런 추이는 보이진 않아요. 거기도 한 2등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정은 정청래 후보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초반 기세를 잡겠으나 이게 일주에 충청 부울경을 잡아놓으면 저는 반대급부로 2주차가 되면 송김연대가 이제 발족이 돼요. 그 다음에 호남 민심 결집. 저는 사실상 대통령 메시지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기 참전할 것 때문에 같아. 아니 그러니까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제가 앞서 얘기했잖아요. 열린우리당까지 과거에 창당할 수준의 어떤 지금 구도예요. 이게 진영 내에서 생겼다는 거는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정청래 후보가 엄청난 지금 그 내부에 반란을 일으킨다고 생각하는 저 당원들도 많습니다. 그분이 안 나왔으면 굳이 이렇게까지 우리가 무리해서까지 서로 힐난하고 신천지까지 나와야 되겠느냐. 그래서 그게 신천지는 갈 것이다. 신천지는 김민석 후보가 제기.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러게 무리수까지 나올 일이냐 그거죠. 부동산, 주식, 청년 이런 문제들도 있고 하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 처음 분위기는 김민석 후보나 대통령에게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맞아요.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말씀하신 주가 문제도 지금 오늘 엄청나게 지금 미끄러지고 있잖아요. 그러고 김민석 후보가 선거 프레임을 왜 신천지를 억지로 무리하게 끌어들였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상당히 좀 당원들에게 모욕감으로 다가설 수 있을 것 같아서 초반 분위기가 지금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충청권에서 1등으로 나왔다. 그러면 초반 기세가 정청래에게 좀 몰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대요. 민주당의 그 순회 경선 그 역대 순회 경선 중에 1주차에 1등을 한 후보가 마지막에 1등을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한 번도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그랬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솔직히 김민석 후보 위기긴 위기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신천지 프레임은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어요. 이거 빨리 빠져나와라. 툭 던지고 경찰에 넘기고 다른 쪽으로 손해를 하고. 못 빠져나올 것 같아. 아니 이제 좀 빠져나오려고 본인도 이제 네거티브 대신 포지티브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제가 이제 좀 조언을 했던 것들은 지금 현재 반명 프레임에 갇힐 위기가 친천계 정청래 후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천지라는 프레임 던져주니까 아이고 이거 땡큐야, 동아줄 땡큐. 잡고 그냥 빠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끊어주고 나서 저는 세 가지만 물어보면 정청래 후보가 말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지방선거 이겼다고 봅니까? 졌다고 봅니까? 그러면은 아쉬움이 있지만 근데 대통령은 이걸 실패라고 하는데 실패가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게 대통령 말씀 맞겠죠. 왜 나옵니까? 왜 책임 안 집니까? 몇 가지만 물어보면 그냥 대통령한테 들이대고 나오는 거 아니냐. 더 잘하려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면 당원들이 판단하고 그다음 유시민 작가 얘기에 대해서 동의하냐 안 하냐 라는 부분들 이거는 굉장히 아킬레스건이에요. 세 번째 2030 청년들 지명제고 하는 거 친천계 최고위원들 당신하고 지금 같이 파트너를 띄고 있는데 그분들이 반대한 걸로 왔다 일부 그게 온당하냐. 그게 과연 민주당의 장래 미래에 맞는 얘기고 1인 2표를 맞냐 하면 할 얘기가 없어요. 차라리 그렇게 디테일로 얘기를 해야지 갑자기 근거를 대기도 힘든 신천지를 갖다가 막 쏟아부으니까 근거 대라 막 하면서 하니까 이 싸움에 이거 뭐지? 이러고 있는 거라니까. 아니 서영주 소장이 좀 그 같이 옆에서 좀 해주시지. 얘기를 해줘도 안 듣더라고. 그 김철근 위원장님, 네. 그 상황이 불리하다고 하면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떠한 형식으로라도 참전할까요? 신호를 줄까요? 이 정도 참전했으면 더 하면 안 되지. 안 되는 거랑 아니, 왜냐면- 생각을 해봐요. 지금 참전 안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칫 잘못해서 정청래가 돼. 2년 동안 너무 괴로울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서 지금 그 이른바 명픽이라고 김민석 총리를
잔뜩 지켜 세우고 뭐 총리 고생했다고 하고 사실상 뭐 당에 가서 역할 좀 해달라고 하고 그건 사실 그냥 찍은 건데 여기서 본인이 더 직접 참전을 해서 결과가 안 좋았 결과 좋으면 괜찮아요. 네. 결과가 좋으면 그래도 대통령의 영향 때문에 됐구나 이렇게 하고 진압이 되겠죠. 근데 만에 하나 결과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진짜 명청대전이야. 진짜 명청대전이라고. 그 대통령의 예를 들면 그 압력을 뚫고 정청이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당청 관계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러면 만약의 경우를 생각하고 또 봉합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 뭐 물론 또 열린우리당식의 생각도 하겠지만 이게 하다 안 되면 그냥 그 생각도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상황이라면 아닌 경우에 굳이 이 상황에서 직접적인 참전을 하면 그야말로 명청대전이 되는 거다. 전 참전할 것 같아요. 그래요? 무리해서라도. 아, 상황을 무리해서? 좀 정리하고 내가 조금 비판받더라도 그냥 김민석 만드는 게 향후 2년이 좀 편할 것 같다.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이건 지금 저도 이제 장소영하고 비슷한 생각이 체면 차릴 때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말씀한 대로 이게 정권 2년차를 출발해야 되는데 출발을 못하게 생겼고 그다음에 당내에 있어서도 분당의 시초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진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 정청래 후보의 세력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으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고 레임덕이 온다는 거는 이게 그냥 하는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홍준표 시장이 저 이재명 대통령 만나서 얘기했대잖아. 박근혜 때 누가 그랬고, 윤석열 때 누가 그랬고, 뭐, 이제 이명박 때 누가 그랬고, 반쪽 대통령이 이런 겁니다. 절대 당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을 놓치면은 당연히 안 되죠. 대통령도 한번 얘기를 했었죠. 사실상 이 당이 일을 해주지 않으면 대통령이 국정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 도와달라 이렇게 좋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만약에 정청래 후보가 되면 딱 한마디 할 것 같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 왜 그랬어요? 대통령한테 자꾸 이렇게 압박하고 그러면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당원에게 충성합니다. 거기서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까? 좋아요. 그러면은 대통령께서 이제 귀국하고 나서 해결해야 될 문제, 입장이나 견해를 밝혀야 될 문제가 좀 많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는 부동산 주가 문제도 그렇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의 표명 계속 해왔잖아요. 이 부분도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평양 가면서 내가 싫으면 안 되는 거죠. 안 또 본인이 사의 표명하면 이게 무슨 예를 들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질 일이 있어서 이제 사의를 표명한 것도 아니고 내가 보기 정성호 장관이 그 결정적인 게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그 보안수사권의 전면 폐지, 또 하나는 법사위나 이런 데 갔을 때 모멸감. 후배들한테? 예, 그 강경 그 민주당 야당이 아니고 강경 민주당 의원들에게 그러니까요. 완전히 막 밟히는 그런 모멸감 때문에 못 견딘 게 아니냐. 그게 실제로 건강에 안 좋은 모양에 그 이가 많이 좀 빠지고. 여기가 다 빠지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임플란트하고 뭐 이런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보안수사권 문제도 사실은 대통령이 정확하게 딱 떨어지게 얘기를 해야 돼요. 자, 보안수사권 유지가 불가피하다. 그리고 당도 설득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판인데 그리고 장관도 나서서 대통령 뜻을 받들고 국회에 나와서 또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해서 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상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주권, 민주당 의원들의 의사는 개딸들이 갖고 있는 거야. 문자 폭탄과 집단 팩스 뭐 이걸로 완전히 압박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뭔가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후에 그 경선해야 되잖아. 경선하면 극렬 지지자들이 전부 투표에 참여할 건데 이 사람들 눈치를 보는 거야. 나는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이분들 극렬 지지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결국 당에 밀어버린 거 아니냐. 전당대회 앞두고 나는 대통령 뜻은 대통령의 생각은 불가피하게 보안수사권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에 방점이 있다고 봐요. 근데 이걸 민주당을 통해서 국회에서 법으로 완성시키지 못하는 거야. 그렇죠. 예.
이게 딱 정성- 이 꼴이에요. 과거에 열린우리당 때 게시판 정치가 있었잖아. 네. 그 게시판에 극렬 당원 200명 정도가 날이면 날마다 게시판에 글을 써대는 거야. 그러니까 그 글에 의해서 의원들이 옴짝달싹을 할 수가 없는 맞아요. 이 구조 비슷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딱 발목이 잡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에요. 서 소장님께는 이렇게 네. 여쭤볼게요. 그만둬요? 정성 법무장관? 그만두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겠죠. 못해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만두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럼 국정감사 대통령이 정말 부탁할 것 같아요. 그러지 말라고 정 장관님. 친구인가요? 친구예요. 친구잖아요. 그래서 저는 연수원 사실, 동기죠, 연수원 동기. 예, 친구는 아니고 선배 연수원 동기인데 동기예요, 동기. 좀 강국하게 검찰 개혁이 10월에 이제 제대로 문을 열고 시작하는데 최소한 지금까지 이 초대 법무장관으로서 여기 이 검찰 개혁에 딱 이제 개문 발찰하는데 있어줘야 되지 않겠냐. 근데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분은 아니에요. 저는 정성호 장관이 새소년 세부대에 담아야 된다 하면서 사의 표명한 거는 저는 대통령한테 불만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한 대로 민주당 의원들한테 이 야박함, 그다음에 배신감, 뒤통수 맞고 참 보안이 내가 그래도 선배 의원이고 내가 동료 의원인데 내가 법무부 장관이라서 물론 여기 공무연석에 있으나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도 사람에 대한 존중, 의원으로서 동료에 대한 존중이 있는데 그런 게 눈꼽만치도 없이 나를 타박하고 마치 무슨 야당 의원들이 그 이 여당 법무장관을 질타하듯이 한 거잖아요. 저도 같은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언제? 잇몸이 저도 이제 선거하면서 조금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저는 이제 비할 바도 안 되겠는데 이건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사람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사람 때문에 그 배신감과 뒤통수 맞은 거에 소가리를 하면 이 스트레스가 엄청 와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정성호 장관한테 있는 것이고 저는 이 부분을 지금 당에 있는 의원들한테 던져놓고 당으로 간대잖아요. 내가 갈 테니까 기다려라. 내가 가서 90점이 되겠다라는 것인데 저는 아까 그 대통령께서 뭐 보안수사권 문제에 있어서 좀 강하게 폐지하지 마. 나는 폐지 말고 좀 이거 보완해서 가야겠어라고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당이 왜 필요해요? 집권여당이 대통령이 어느 정도 의견을 제시하면 그거를 잘 수습해서 마무리해서 당원들의 당심을 어루만지고 국민들의 민심을 설득하고 하는 역할하고 집권여당 대표가 있는 건데 집권여당 대표는 정청래 후보가 그거를 방기하고 당원들 기분에 맞추느라고 겉에 차버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어이가 없죠. 응? 서로 뭐 당청간 좀 호흡 좀 맞추고 내가 좀 하면 해야 되는데 했더니 뭐라고요? 이렇게 된 상황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중간에 정성호 장관이 뭔가 좀 옆에 가운데서 끼어서 브릿지 역할을 하는데 정성호 장관 당신도 말이야 변절자야 배신자야 막 그 강선당원들이 문자 보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가 뭐 4-5 개씩 막 그래도 흔들거리지. 어쨌든 올해 연말까지는 할 수밖에 없다. 그냥 저는 연말까지 할 것 같아요. 12월 1월. 좋습니다. 그것도 뭐 들어오시면 대통령께서 입장 표명하고 그럴 것 정리하시겠죠. 같아요. 네, 추측에. 한동훈 의원 얘기 좀 해볼게요. 필리버스터 보안 사건 완전 폐지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건데 이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하겠다라고 낸 거잖아요. 국민의힘이 한동훈 후보를 껴줘야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필리핀 시간이 안 될 걸. 껴줄까요? 안 껴줄까요? 아니 1번 타자 아니면 안 돼. 할 시간이 없어. 그치. 보통 왜냐면 보통 24시간이면 종결시킬 거거든. 네. 민주당이 네. 그 종결시킬 권한이 민주당이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조국 혁신당이 도와줘야 이제 종결할 수 그거 있죠. 하겠지. 조국 혁신당 더 강력하게 폐지하자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종결시키게 되면 한 명 아니면 2명 필리버스터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필리버스터 오신 분들이 의원들이 나도 몇 시간 했어 이런 게 좀 있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뭐 한두 시간은 절대 안 해요. 안 하죠. 기본 뭐 10시간 뭐 이렇게 하니까 한 2명 정도 오면 끝나는 판인데 한동훈 의원한테 마이크를 주겠어요? 한동훈 의원은 안 될 걸 줄 알면서 왜 저렇게 할까요? 장소님도 잘 아시잖아요. 정치인들이 안 되는 걸 하면서 하는 행위가 뭐예요? 네. 그건 뭐냐면 정치적 이득이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판하는 쪽에서는 쇼라고 그러고 또 이거를 말하자면 아이디어를 내고 추진하는 쪽에서는 정무적 판단이라고 하죠.
정무적으로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일단 던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필리버스터 부분도 한동훈의 이름에 딱 이렇게 같이 연상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보안수사권 폐지에 있어서도 한동훈이 내가 전 정권의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단어의 어떤 연관성들을 갖고 들어가기 위해서 그냥 던진 거다. 그리고 존재감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판단이지, 사실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내주겠어요? 그런 자리를? 저 한동훈 대표 지금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출발에 이제 배지 달고는 잘한다고 평가를 하신 거 기억하는데 지금은 어때요? 이거 처음에는 좀 이렇게 유연하게 네. 뭐 여야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사람들하고 스킨십을 넓혀가는 부분들은 좀 그래도 이제 조금씩 이 정치의 DNA를 좀 습득하려고 하다가 최근에는 다시 또 예전에 법무부 장관 한동훈으로 돌아오는 느낌? 공격적이에요? 아니 공격적인 게 아니라 깐죽대요. 깐죽이야? 그러니까 뭐를 하나를 잡으면 그걸 좀 진중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말꼬리 잡고 흔드는 건 한두 번이지 매번 그러면 그걸 깐죽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하는 거를 보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 상대의 메시지만 가지고 흔들지 본 사안에 대해서 좀 무게감 있게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팀 플레이를 좀 익히는 것부터 먼저 좀 수련. 내가 메시야. 내가 호날두인데. 그래도 누가 내 경쟁자야? 메시 혼자 어떻게 해요? 수비수 없이. 누가 메시야? 한동훈이 메시야? 혼자 메시라고 생각하니까. 지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마음에 안 들어요? 아직 멀었다. 멀었어요. 왜? 어떤 포인트? 나는 일단 본인이 핸디캡이 있어요. 어떠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수부 검사 출신이야. 대한민국 국민이 다시는 검사 출신을 대통령 만들려고 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검사 물을 빼야 돼. 빼야 돼. 내가 검사 아닌 걸로 보여야 돼. 흐물흐물해야 돼. 근데 여전히 검사야.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잘못 방향을 잡았다. 그리고 두 번째, 보안수사권 당연히 유지돼야죠. 보안수사권 폐지가 나오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검찰의 악마화잖아. 그러니까 검찰의 악마화에 기여한 사람이 누구야? 윤석열, 한동훈 아니야. 특수통 아닙니까? 대한민국 조선 제1검이라며.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제1검으로 정리했어. 그렇게 해서 보안수사권을 폐지하게 만든 원죄가 있는 사람이 나와서 보안수사권 유지하자고 얘기하면 얘기 돼? 얘기 안 되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원래 검사 출신이었다는 걸 잊어먹은 것 같아. 하는 행태 그리고 또 언론 플레이하고 언론에 뭐 이렇게 살짝 흘리고 이런 거 보면 전형적인 특수부 검사야. 그래도 내가 제일 전문 분야고 잘할 수 있는 거 이런 검찰 그러려면 과거 거. 자기 특수부 검사 시절에 이렇게 했던 거 그 반성할 용이 있나? 제가 뭘 반성해야 됩니까? 반성해. 뭘 반성합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반성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아십니까? 반성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빙의한 거야? 그러니까 좀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너무 가볍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팬덤 정치의 팬인데 팬덤은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네. 정치인에게는 부럽기도 하고. 근데 이제 팬덤이 너무 빠지면 확장성이 없어지고 사람이 이성적 판단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종종 있어요. 여야 막론하고 팬덤 정치에 빠진 분들, 제가 봐서는 우리 진보 진영 내에서는 이제 조국 전 대표 같은 분이 팬덤에 빠져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들이 말하는 게 다 맞고 또 반대로 팬덤은 그가 하는 건 다 맞고 이러다 보니까 밖에서 보는 사람은 뭐야? 니네들끼리 해 그냥 왜 자꾸 와서 강요를 해 이런 느낌인데, 한동훈 의원은 좀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그 한동훈 의원을 이렇게 좋아하는 팬덤층도 뭐 조그마한 단어만 가지고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비판하면 뭐 난리가 나요. 저 자식은 뭐 깜도 안 되는 게 한동훈보다 뭐가 잘나서, 아니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라 그 행태에 대해서 평가와 비평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 해석을 못 받아들이면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그걸 우리에 가다 놓고 무슨 본인들 그 뭐라 하죠? 애만 인형 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한동훈이라는 인물을 큰 정치인도 못 키운다. 그래서 일단 팬덤과 한동훈 의원들의 또 다른 학습, 정치적 학습도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좀 들어요. 동의하세요? 뭐 일견 동의합니다. 이준석 대표도 우리 팬덤 정치에 상당히
좀 영향을 많이 받는 분. 아, 그래도 당 대표야. 당도 있고. 네 그래요. 무소속 의원하고 어떻게 비교를 해? 비교하면 안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 잠깐 뭐 얘기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김철근 사무총장님 예전부터 이제 정치권 보셨잖아요. 그때는 저렇게 막 멱살 잡고 막 두드러 패고 많이 보셨잖아요. 솔직히 원내총무 회담 하다가도 재떨이 들고 막 죽인다 그렇죠. 그러고 막 지금 여기 징계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때는 동물국회였지. 네. 근데 지금 식물국회로 만든 건데. 네. 그러니까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이른바 그 정치인의 품격과 자질과 이런 걸 보는 눈이 좀 많이 달라졌죠. 네. 그런 지금 시대에 보면 잘못했죠. 잘못한 거예요. 저는 100% 잘못했다. 그럼 징계해야 된다? 오히려 그 본인의 이익이잖아. 본인의 이해관계였잖아. 본인의 이해관계가 아닌 예를 들면 뭐 대구 시민 또는 뭐 대한민국 국민 뭐 이런 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보안수사권 유지가 원래 유지를 해야 되는 게 자기 생각인데 원내대표가 뉘앙스 좀 달리해서 폐지에 동의하는 것처럼 했다. 그럼 멱살잡이 했으면 난 이해하겠어. 그러네요. 국민들이 또 편들어줬겠네. 네. 공분을 했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네. 본인의 사적 이익이잖아. 나 정보위 간사 해달라는데 왜 행안위 간사를 했어? 하고 막 가서 이제 하니 저는 이건 100% 잘못돼요. 그럼 제명, 탈당 권고 이런 중징계가 나와야 된다? 중징계를 하도록 왜 놔둡니까? 본인이 나오면 되지. 본인이 알아서 탈당해라? 정치적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점식 원내대표가 아유 이제 선처해 주세요. 다 이제 풀었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반성하고 용서를 빈다는 게 정치적 행보를 하는 게 반성하고 용서를 비는 겁니다. 그만큼 본인이 더 정치적으로 어려워지는 겁니다. 왜? 그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을 본인 스스로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당에서 제명을 하거나 탈당 권유를 하면 해서 그 당을 나가게 되잖아요. 그럼 5년 동안 못 돌아와요. 예? 그리고 저는 그런 정치인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서 소장님 네. 쫓겨나거나 본인 자진해서 탈당하는 게 맞다? 어떤 징계를 저는 받는 게 맞다? 조금 다른 의견이 달라요? 있는 게 왜요? 굳이 이게 탈당까지 갈 일인가. 물론 이제 멱살 잡고 물리를 썼다는 것은 당연히 창피하고 자숙하고 사라져야 될 일이긴 하네. 당에서 떠나라는 것은 조금 가혹하다. 예를 들면은 뭐 당직을 전면 주지 않는다거나 징계 열어서 뭐 당원권 정지를 준다거나 여기까지는 뭐 어느 정도 본보기로 삼을 수 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징계를 내린 이유는 당내 분위기에 있어서 이게 용인되면 다른 눈으로도 그럴 수 있으니까 기준을 세워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탈당은 좀 야박한데 저는 그 배경이 그게 단순하게 정보위 간사와 행안위 간사 때문에 멱살을 잡았을까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럼 뭐가 있어요? 그래도 권영진 의원이 대구시장 2번 했고 재선 의원이고 정치판에서 뼈가 굵었는데 정보위 간사하고 행안위 내 말을 안 들어? 라고 해서 멱살 잡았다 그게 아니라 저는 대안과 미래 그러니까 당권파 비당권파 간에 뭔가의 그 홀대하고 사실 사심이 담긴 상임위 조정이 있었던 것 같고 그거를 대표해서 권영진 의원이 대안과 미래를 좀 대표해서 가서 따지러 갔다가 점령식 원내대표가 뭐 저기 물어보세요 이러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 배경이야 뭐 본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요. 그것도 창피한 일이지만요. 전준식 원내대표가 되게 좀 뭐라고 해야죠? 소름 돋는 게 앞에서는 이제 사심을 다 잊고 선처를 바라고 하는데 사실 징계 가는 걸 안 막아요. 원내대표 정도 되면 막을 수 있어요. 사실. 그리고 당권파 의원들이 막 뭐 저기 당장 제명시키고 뭐 해야 된다 했는데도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조를 하는 거예요. 겉에서는 뭐 막 포용하고 하는 것처럼 해놓고 사과 받아들이는 것처럼 해놓고 뒤에서는 죽이는 거야. 결국에는 비당권파 현 지도부를 흔드는 사람들은 하나둘씩 그냥 수청하기 위한 작업들을 잘 걸렸네 이런 거라서 사실 권영진 의원이 운이 나쁜 거죠. 본인이 자초한 거는 맞아요. 네. 조경태 의원은 좀 징계 건수가 됐다고 보지 않으세요? 그래도 조경태 의원은 두둔하는 분이 별로 없는 거 없죠. 네. 그리고 이제 본인도 내가 봤을 때는 징계가 실제로 개시되고 뭔가가 내려지기 직전에 뭔가 정치적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탈당? 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별로 옹호하는 분들이 없잖아요. 없어요. 아니 그리고 외톨이야.
아니 한동훈 대표 응원했어요. 선배님 아니, 그게 파이팅 이랬어요. 당내 경선을 했으면 거기에 좀 억울한 면이 있더라도 따라야지. 그쵸? 그 국회 본회의 가갖고 지금 지방의원들 그 짬짬해갖고 막 뒤집어서 당내 경선 과정을 다 뒤집어서 뭐 본인이 막 의장을 하거나 부의장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꽤 사례가 많더만요. 그리고 막 그 징계도 하고 그게 민주당도 마찬가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의회 막 가면 그런 경우 많잖아요. 맞아요. 지금 딱 그 케이스예요. 그 당내 경선을 해갖고 박덕금 부의장 후보가 결정이 됐는데 민주당 의원들한테 전화해갖고 내란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전형적인 지방의회 그 의장 선거의 풍토죠. 이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지. 이건 누를 완전히 깨는 거죠. 민주당을 데리고 가세요 이렇게. 예? 민주당은. 저희는 한 번 들어왔다 나간 사람 안 받아요. 왜 이게 무슨 흥신소도 아니고. 흥신소도 아니고. 징계는 근데 뭐 이제 마땅하다? 징계는 사실 그 내려진다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또 이제 가처분 신청해서 탈출할 것 같아요. 절차들이 제가 봐서는 지금 네. 국민의힘의 윤리가 제대로 작동 못하고 이런 제대로 되고. 안 돌아가기 때문에 버틸 것 같고. 네. 하여튼 뭐 국민의힘은 지금 공당으로서 제대로 뭐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정당으로 보기는 힘들다. 알겠습니다. 참 아쉬워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식물국회 말고 국민의힘 내부만 네. 한시적으로 동물국회를 허용했으면 좋겠어. 역사 잡고 치고받고 싸워라. 그래서 그냥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 네. 장도 끓여내고 뭐 하든지 뭐 못 나간다 하든지. 알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참 정치권 해결되는 것도 없고 계속 갈등과 분란만 반복되는 것 같은데 주가가 오늘 녹아내려가지고 대한민국 국민 보통 1,400만, 1,500만 정도 개인 투자자라고 하거든요. 거기 가족이 있으면은 거의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주식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 아세요? 뭐요? 지금 ETF 때문에 그 사라진 돈이 그러니까 그 ETF 자금으로 한 11조 정도가 모였는데 지금 한 3조도 채 안 남았다는 게 있고 지금 주식 중에 8,9천 지수 8,9천에 들어가신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지금 이제 5,000대잖아요. 지금 이분들에게서 사라진 돈이 1,000조가 넘어요. 그래요? 예. 이 1,000조가 넘는 돈인데 자 이렇게 예를 들면 정책 당국자들의 뭔가의 잘못에 의해서 이게 사라졌다고 하면 이거 놔둬야 됩니까? 옛날 같으면요 3적을 외래야 될 상황이에요. 이 정도면 예? 지금 뭐 5천 시대 넘었다고 막 자랑하고 할 때가 불과 엊그저께요. 근데 지금 9천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5천대로 왔잖아요. 저도 이렇게 그러면서 없어진 돈이 1,000조가 넘는다니까요. 그 1,000조의 0.00 몇 %가 제 돈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제 여기서 앉아가지고 웃으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사회볼 이럴 시점이 아니라고 내가 진짜. 제가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오늘 그 주가 지수를 또 보면서 무서워, 뭐가 지금. 보였는지 알아요? 뭐요? 낭떠러지. 낭떠러지. 이게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지더라고. 네. 그런 일에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네. 저도 근데 좀 일단은 이 낭떠러지 앞에서 그 부동층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서 막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안 돼서 희망을 가져보자 하고 좀 오늘은 주식창을 닫았습니다. 알았어요.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 참 김용문 정책실장은 샌프란시스코 가서 치킨이나 배달하고 앉아 있고 뭐 떨어진 원인이 무엇인지 이제 파악해 보겠다 이런 무책임한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정부는 왜 존재하는가 또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우울한 소식 전하면서 오늘 딱간다 플러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